거기서 이제 핵무기다음으로 중요한 게 역시 이 전투기도 신형 차세대 전투기도.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많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대한민국 방산이 자주포나 전차 그거 나가서는 이제 제트 훈련기 가져가고 싶다는 게 이제 KF-11의 보라미 전투기 기술. 또 우리들이 털어먹고 싶은 거예요. 하루가 말다 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장성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끈끈하게 다지고 있는데 이미 주요 국가들이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2001년도 먼저 이름이 개발되기 전에 X-30였어요. 동체 사이즈도 좀 작았던 거, 스케일 다운이라고 할 것도 작았는데 이걸 이제 스케일 업해서 지금 F-35가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만 25년 지났는데 이 스텔스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일반화된, 물론 그렇다고 이제 막 파는 건 판매를 하는 건 안 돼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동맹국. 그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서로 좀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는 나토. 꽤 웃기는 게 나토 지금 그린란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토하고 으드렁거리고 막 헤어질 듯이 얘기하는데 F-35 얘기는 또 이 나토 빼서는 안 해. 캐나다는 이제 물론 저번에 몇 달 전에 중단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에 캐나다, 미국이 또 도입하고 수출하는 게. 근데 이번에 나토 동맹국들은 또 그 부분은 또 피해가 돼요. F-35를 계속 또 팔고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나토에 집중되어 있는 전투기예요. 미국이 이제 나토 동맹한테 권력을 줘서 표준 전투기로 만들어서 러시아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한다는 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고 폴란드까지 침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참전을 다 해야 되니까 나토 자동이고 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5세대 전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유럽에. 남유럽까지 파악해서, 북유럽에서. 예전에 중립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나토에 들어왔고, 스웨덴은 이제 제외지만은 F-35인데, 다 이렇게 핀란드가 F-35 선정했고, 스위스도. 사실상은 이게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전투기로 자리 잡고, 항상 부수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중동의 이스라엘이 첫 번째, 흐르폴 거쳐서 또 최우선 조이되는 지역인 호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이게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수출할 수 있는, F-22는 수출이 안 되고 F-35가 아주 그냥 자기들이 믿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따르는 군사적인 그런 나라한테 이제 특화된 전투기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정치 외교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특히 지금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 사우디까지 있는데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 전투기가 팔기가 싫다. 왜냐면 그 나라가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또 지역에서 반미 행태를 보여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회가 이라크가 한때는 이제 8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미국하고 방위가 있었는데 쿠웨이트 침공, 1996년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이제 상당히 적대적이고 2003년대 점령을 해버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란도 원래 1979년 지금의 쿠데타 1979년엔 지금의 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고 전투기 자체도 F-14 톰캐시는 아주 그 당시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 근데 결국은 뒤집어져 정반대로 됐죠. 그래서 전투기라는 게 결국 하나의 척도예요. 이 나라하고 내가 친하다 안 친하다 앞으로 화력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이 있기 때문에 F-35를 결국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수입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전투기나 준한 전투기가 없을까? 시장에서 물색하지 없는 걸 사듯이. 근데 전체적인 환경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런 게 이제 제한되고 생산력도 없고 현재 스텔스 전투기 있다 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자기들 말대로 대만을 쳐들어가고 그 주변국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저희의 전투기 지금 최신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대량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1000대까지 확보를 하겠다 선언을 했죠. 일반 유세나 J-35는 이제 개발이 끝난 거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시장에 풀리려면 특히 이거 중국의 J-35가 시장에 풀리려면은 차고 몇 년 더 걸려요. 개발을 더 나머지 양산체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한 대 항모에서 뜨고 내렸지만 자기들 항모에 푸젠해서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번 3월 달에 이제 양산체제로 이제 바뀌자.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블록 1이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전투기들을 따져보니까 KF-12밖에 사실 현재는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 화면에서 접하는 게 영국 주도의 국제 공동 개발 전투기 GCAP가 있다. 아직은 그리니. 프랑스의 F카스? 그건 아예 모형도 없고 모형도 제대로 존재 안 하고. 그러니까 계획만 있는 거고.
뭐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공동 개발도 좀 깨지고 있고, 튀르키예 칸도 지금 한두 번 비행을 이제 뭐 시킨 거지 이게 제대로 개발의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럼 러시아, 중국, 유럽의 두 개 지역, 그다음에 어디겠어? 대한민국이지. 그리고 거의 이제 생산 체제로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한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이 당장 선호되는데 이 분해서 예산 문제로 초도 생산 40대를 뭐 일순간에 한 번에 쫙 생산 못한다. 이게 또 뭐 좀 뛰어가 30대는 생산하더라도 10대는 나중에 지금 천천히 해결을 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신전 배치는 되지 않을까. 3월 말에 행사를 이제 거쳐서 게시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제 맵35가 아닌 경우에는 KF-21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기존에 FA50, T50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우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와 얘기해서 F-35를 팔 수 있을까? 막 지금 후다리 하는 게요. 완전 결정 100% 결정이 아니라 그런 결정이 나도 시간을 끌 거예요, 미국에. 여러 가지. 근데 금방 바로 주고 싶은 물건이 아닌데 이게 양국 관계라든지 뭐 중동의 환경 때문에 일단 말로는 이제 승인을 내도 차일 시간을 미루면서 결국 뭐 다른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얼마든지 변동수가 맞고, 그건 차선책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 제품도 생각할 수 있고 중국 제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이 이 분야 이 전투기 시장에서 고민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서 딱 입맛에 맞는 거는 이제 KF-21. 근데 또 KF-21에서 단점은 공중전은 이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개발이 됐는데 지상 공격 능력, 그다음에 함정 공격 능력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2, 3일.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완성된 물건은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뭐 외형부터 디자인부터 5세대 전투기로 탄생한 거니까 물론 레이더 피탐지율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개발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블록3 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투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제대로 살 물건이 없는 게 지금 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방위 산업 구조와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건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중동 지역이나 그 유럽에 이제 들어가는 튀르키예가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대한민국 방산이 2012년도 이후 뭐 자주포나 전차, 훈련기, 카우프로 훈련기라든지 더 나가서는 이제 뭐 제트 훈련기, 현재 우리하고 또 가져가고 싶다는 게 이제 KF-11의 보라미 전투 기술, 되게 튀르키예 칸을 그걸 접목시켜서 완성을 시키고 싶은 너무 많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방산이라는 게 무인기를 빼놓고 무인항공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목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과 항공들 무인기하고 이제 해군 분야를 빼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던 아랍에미리트는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를 털어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 튀르키예를 우리가 털렸다고 표현하는 게 그 당시에 뭐 한 15년 전, 16년 전에 우리가 방산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쉬울 때 그냥 돈은 이렇게 제공해서 뭐 튀르키예 전차를 만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6년도 처음인데 우리가 이제 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시 이제 부메라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지켜봤던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우리한테 시도를 하지 않나. 평상시에 한국과 우리 정상 이렇게 만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잘 조성하고 한국만의 외교 이다 조성을 잘 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장성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좀 끈끈하게 다지고 있는데 최종 목적은 튀르키예 거치 사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얼마 안 남을 장사인데 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집판해야지 뭔 기술을 줘가지고 또 털리려고 하나. 그것도 중동지요.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집판해가지고 현지 공장을 차려서 면 생산을 시켜도 남는 데가 앞으로는 좀 더 추가로 생길 텐데 또 좀 별로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네가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아주 면밀한 물론 이제 양국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 사우디 반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사막이지만 서구 다는 사막이지만 아직 이쪽이에요. 부분적인 자기들이 뭐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있고 뭐 이렇게 철수적인 부족한 그러니까 그런 경제 분야나 뭐 건설이나 대략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들이 바레인 예와는 바레인부터 해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렇게 하면 그 속색인 문제의 예멘 여기에 좀 사우디 반도에서 이게 결국에는 자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속색일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속색이 있지만 우리한테도 이렇게
좋을까 의문 들어요. 그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분야에서. 제가 다른 데를 좀 개발했자 거기 이제 핵심이 이제 방산 협력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남전일 수준가. 그래서 좀 몇 명의 검토를 좀 우리 깨담다는 관청이나 부처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적을 먹고 그리고 은퇴하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 트리키의 상황이 16년 전에 그렇게 해서 16년 된 국내에 왔었고 우리한테 손을 어디 가나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아 이거 거의 카피트 물건인데 우리가 좀 더 저렴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전체 하나 사줄까 했어서 물론 떨어지고 우리가 다 부딪혔지만은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죠. 그걸 더 손을 봐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우리한테 덤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국가 튀르키예는 중동국가라 할 수 없지만 저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좀 하자. 무조건 남전이 할 필요 없다. 옛날에 뭐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랑 또 관계가 당사 쪽에서 뭐 좋은 것도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좀 나빠지니까 좀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KF-21은 단계적인 블록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능 확장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이나 임무 수행 방식에는 어떤 전략적 선택지를 열어준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KF-21의 이름을 가지고 블록 3까지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이름이 존재하는데 뭐 사업명, 뭐 계획명,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관청 부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결국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자 하는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제가 기억하는데 2004년도부터 이 계획을 이제 시작됐어요. 한국형 베이비레트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대요. 한 22년 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미 계획은 우리도 한국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싶은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고 그래서 단계적인 진화를 이제 선택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공대공 전투, 그다음에 멀티월, MRF, 멀티월 전투기로 넘어가는 블록 투어.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다 합해지어서 이제 스텔스, 피탐률 상당히 낮은. 디자인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2009년, 10년, 11년대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명칭이 뭐 C103, 뭐 105, 107, 109 때 계속 진화하면서 외부 다듬어가지고 스텔스 외형을 갖추게 된다고. 처음에는 2004년도에 제가 대전의 전시회, 조그만 전시회 때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를 위해서 만든 모형은 카나드 앞에 귀나게 있는 오징어 전투기였어. 오징어. 뼈가죽한 오징어 전투기. 근데 되게 뭐 웃겼죠. 2003년도에 그걸 보면서. 했는데 그걸 이제 가서 다듬어서 지금은 이제 외형이 뭐 미국의 시베리아의 비슷함 착각할 수 있는. 근데 서울 아덱스에서 진짜 2023년, 2020년에 보면은 이게 끝까지 사진 찍어놓은 거를 런드별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희 자체 디펜스 타임이 2023년에는 랩터가 왔었고 미국의 F-22 25년도는 전적으로 KF-12B였는데 어떻게 구분이 한갈 전투기고 그 정도로 디자인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다듬었고 발전시켰고 다만 이제 중국의 J-35는 쌈바이 스텔스 전투기로 탄생했는데 저는 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좀 튀긴 해요. 좀 더 이렇게 좀 날렵하게 나왔다 그럴까 좀 가냐프게.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 쌈바 전투기에 약간 거의 헷갈리죠. 그런 측면에서 진화적인 이제 발전. 그렇게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 소위를 개발하는 시기는 2032년부터 실제로는 스타트를 하는 게 예산 배정은 딱 그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고, 그래서 완성이 2040년도. 그렇게 했다면은 2040년도에 완성이 되고 양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42년부터 양산 단계 넘어간다고 할 거고. 그건 2042년도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중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는 이제 이게 바뀌는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5세대 전투기는 이제 완성하고 미국은 6세대 하나의 또 갭이 또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보이 험물스 이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엔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견제 완벽한 견제. 북한 전투기는 뭐 보잘 거 없으니까 현재도. 그러면 중국이 J-20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1000대까지 가지겠다. 그래서 런드별로 늘어나겠죠. 뭐 1000대 이상이 될 수 있고 J-35가 또 어느 1.5 생산되는 그거를 미국 혼자 아니면 일본을 데리고 경쟁하기 어려워요. 숫자성으로.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동맹국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러면 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블록 3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에서는 엔진이 국내에서 만들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죠. 최전방에 대한민국 국내 스텔스 전투기도 뭐 대량 생산될 거고 F-35도 존재할 거고
일본은 그 단계 가면은 2040년대 가면은 영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GCAP가 또 상당 부분 배치돼. 그것도 스텔스 기본이 5세대 이상이니까 성능을 가면 5.5 아니면 6세대는 도입방이든. 그렇게 해서 앞에 최전방에 대한민국 공군력, 인권의 스텔스 전력. 물론 이제 주임미군도 존재하겠지만 방벽을 이쪽에 쌓는 거잖아요. 중국이든, 그러니까 이쪽에 중국, 이쪽에 러시아든. 뭐 그런 효과가 있죠. 서로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 되어 있고 일본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뭐 미국 같아 서로 이제 국가 안보를 이제 서로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핵무기도 아무로 중요한 게 역시 이 전투기도 신형 차세대 전투기도.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많고 국산 전투기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가면은 현재 그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KF-16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다. 퇴역을 시킬 거고 그런 공군의 전력이 육제 F-35가 남아있을 거고 물론 이제 2차분 도입표도 59대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력이 KF-22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때 와서 이제 블록 2, 블록 3, 블록 3 스텔스. 그건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나팔 전투기 보유하는 프랑스 같은 구조는 아니겠지만은 절반이 이제 절반은 이제 극사, 절반 이하는 미국 측. 이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좀 기여를 자기들의 안보에 기여를 해라. 자체적으로 만들면 좋다, 응원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제 계속 발전시키면서 별도의 이제 원잠들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 생각하면은 7, 80년대 과거로 돌이켜보면 엄청난 지금 최근에 짧은 기간 내에 발전했고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이제 지금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전자권 문제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볼수록 없고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토 막 정신차 이런 거 만나면 때리는 거 그거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신차려 네가 알아서 좀 막어. 난 중국에 집중할 거야. 역사적으로. 2차 대전도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나치 독일 있고 참전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덤벼들이니까 아이씨 다 정리해버려. 자기들이 국력을 이제 바탕으로 일본 때려잡아야 돼. 동시에 영국이 또 자기는 먼 친척이니까 또 거기 다 정리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나토 국가들이 미국한테 저렇게 덤비는 거,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미국 때문에 살았잖아. 프랑스, 특히 프랑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저거 죽게 내버렸으면은 독일말 쓰고 프랑스말 동국말 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덤비네. 은혜도 모르고. 근데 또 프랑스는 자존심으로 사는 나라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인데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미국한테 기여하는 거죠. 마스카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KF-10 전투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견제해드릴 잠수함도 동원을. 그다음 여기까지 주한미군 존재나 이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콜비 차관보가 미국의 콜비 차관보가 와서 한 얘기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더 뺀다든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병력을 주한미군 쪽에 흡수한다는 이제 줄여서 비유. 그래서 그러한 전투기를 얘기 시작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안보 정책들. UAE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한국의 KF-21을 최후의 카드로 검토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저는 이 내년에 제발 UAE가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최후의 카드라고 지칭하기에는 UAE가 마지막 사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애를 태우고 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F-35 거래를 UAE가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를 하려 했는데 2021년 12월에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UAE의 이웃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전투기를 판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가 또 이게 붕 뜬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UAE는 자신들이 최신의 전투기를 갖고 싶은데 마땅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최신의 전투기를 가지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UAE는 자국의 방위 사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이 전투기랑 연계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가령 지금 현재 UAE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F-16 블록 60 전투기라든가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도폭탄을 장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줄 만한 사람들 찾다가 지금 원래는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SU-75 체크메이트라는 스텔스 항공기를 러시아가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이제 신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졌어요. 전쟁 진행하는데 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붕 떠버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칸과 대한민국 KF-21인데,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려면 멀었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KF-21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을 아랍에미레이트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전력 노후화가 돼가지고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년, 그 다음에 미라주 27, 2000 프랑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 거의 30년 돼서 이제 전투기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 기종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여기다가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방위사업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엣지그룹과 그 다음에 한국의 카이가 MOU를 맺은 게 있어요. 이 MOU 내용이 전략적 협력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협력하는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사화가 잘 안 되는데, 이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 서울에어쇼에서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F-21에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아무 발표 없이 은근슬쩍 아랍에미레이트가 개발한 알타리크라고 하는 유도폭탄을 탑재한다, 요거를 현수막에 딱 붙여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협의가 되고 있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산 무기를 탑재하도록 KF-21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의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도 되는 것이죠. UAE 입장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자주국방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 자주국방 의지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가 불가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막 제 국산 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들 많은데,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택가리를 많이 해요. 택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이커를 바꿔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부품을 다 받고 조립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 권리라든가 라인 같은 걸 이전한 다음에 자기네나 우기거나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엣지그룹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모든 방위사업체들 연합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 이전을 받고 스스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고, 올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150억 달러의 방산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이템이 뭔지는 이제 비공개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150억 달러치 KF-21 산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KF-21 도입 규모를 빼고도 150억 달러의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냐면,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연구 인력의 교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기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뭘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데 좀 제한이 있지만, 아마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를 만들거나, 혹은 KF-21이나 아니면 전투함에 들어갈 새로운 미사일들을 만들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협력해가지고 만들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추진 외에도 KF-21에 대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방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항공전 센터 소장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천에서 직접 탑승하고 따봉도 누르고 이렇게 했던 게, 실제로 전투기가 필요했을 때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이 KF-21이기 때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진 환경, 요게 대해서 좀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겠지만, 또 예멘 문제가 또 복잡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요게 예멘 문제에서 또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이란이랑도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랑은 대적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란과 처천지 원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야지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자신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나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아랍에미레이트가 미래 먹거리로 중동의 무기 창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에너지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에너지 외에 다른 신산업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방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150억 달러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 그 산업, 그 방위사업 협력이 무기 생산 개발뿐만 아니라 MRO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무기 수리 창고가 돼서 K방산 무기가 중동에 수출된 것들이 수리를 할 때 한국으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로 와가지고 수리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석에 둔 행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프랑스 라팔 등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KF-21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또 한국 그 K방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F-16을 산 나라가 T-50이나 F-50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F-35 스텔스 전투기 기보다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F-35를 살 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나라들도 KF-21을 같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의 전투기나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로 꾸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 대안 혹은 보조 전력으로서 KF-21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가격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F-35가 지금 대한민국이 도입할 때는 이제 지금 1,600억 정도 도입을 했는데, 그 가격 한 대당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천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의 라팔도 거의 한 1,500억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은 원화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해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전투기가 1,000억 원에 하면 그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KF-21이 지금 이제 2012년, 14년부터 개발되면서 지금 완성될 때 KF-21의 가격은 그 10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목표 단가 양산돼서 절대 한 번도 오버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역전이 되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기술력과 높은 국산화 때문에 수입 부품이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게 또 중요하고, 성능 면에서도 F-35보다 떨어진다 해서 KF-21이 절대 쓸모없는 비행기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기에서는 이게 레이더에 노출된 면적을 평가하는 건데, 보통은 이게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거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전투기가 뭐 가로 1m짜리 공만 하다 아니면 뭐 10m짜리 공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텔스 전투기는 야구공이나 농구공 크기다. F-35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 F-22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 크기로 보인다 레이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KF-21은 이 0.5에서 1m 제곱 사이로 이런 수치를, ICS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F-35보다는 스텔스 크기에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경쟁자 우리 나팔, F-16, F-18 같은 우리 경쟁 4세대 기종보다는 ICS가 작다. 그래서 스텔스랑 아닌 스텔스, 비스텔스기랑 중간에 있다고 해서 세미 스텔스기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설계가 최신형 설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F-16, 이건 첫 비행이 1979년대에 했고 라팔도 80년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자들은 전부 다 90년대 이전에 첫 비행한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2021년에 첫 비행한 KF-21이 얼마나 신규 설계되는 잘 적용인가. 그래서 최적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도면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했던 비행기랑 그다음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든 비행기랑은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산 A사 레이더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갈륨 나이트레이드라고 하는 소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 때 GAN 충전기를 하면 이제 고속 충전되는 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갈륨 나이트레이드라는 소자인데 반도체가 열을 더 잘 견딜 수 있어가지고 그 충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걸 레이더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더 중에 A사 레이더는 일종의 유기화 OLED 디스플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기계식 레이더는 브라운관 TV 같은 거고, 순종형 위상 배열 요거는 이제 LCD, 그다음에 능동 위상 배열은 이제 이게 OLED TV 같은 건데, 이 반도체 하나가 자그만 레이더가 되고, 이 자그만 레이더 1000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레이더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자가 열을 더 잘 견디고 잘 작동될수록 출력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더 세지면 열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고구에서 갈륨 나이트레이드를 쓰는 레이더가 지금 현재 시장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KF-21이다. F-35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이 소자 갈륨 나이트레이드를 씁니다. 유럽 각국이 전통의 독일 자주포 대신 K9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만 해도 이미 K9이 한국에서 500대 이상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K9이 독일산 자주포를 이긴다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K9 같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필요했냐.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K9은 1500대 이상 국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21세기 이후 생산된 자주포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자주포 수량이에요. 그리고 넘버 2보다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많이 생산된 수량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각 한 대당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고 성능은 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원래 독일의 경쟁자, 그러니까 우리 K9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PZH 200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능은 K9보다 좋았는데 가격이 우리나라의 K9의 3배 이상 되었습니다. 이 성능 차이가 어떤 거냐면 독일의 PZH 2000이 1분에 한 6발 정도 쓸 수 있으면 K9은 1분에 한 3발에서 4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를 넘어설 만큼 가격 차이가 심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했다. PZH 2000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나 실전 대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쓰여서 굉장히 늦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용감하게 북한의 포병에 대응해가지고 그 K9로 대응 상격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K9 수출이 원래는 잘 안 됐어요. 최초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9 브랜드 완제품 자체로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 수출해가지고 튀르키예에 수출되었고 지금은 정신이 차렸는데 폴란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K9은 그 다는 필요 없는데 우리는 사실 더 잘 만드는데 자주포를 다만 차체가 좀 안 좋아서 차체만 수입하면 어떻겠냐 해서 K9 자주포의 차체만 수입하다가 폴란드에서 만든 자주포 포탑을 끼워 넣는 크랩 자주포 하는 거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로 수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폴란드 자체 포탑을 그냥 그렇게 조립하는 것보다 그냥 K9을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게 객관적으로 알려지니까 이번에 K9 수출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크랩 자주포를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K9 자주포 수출이 아름아름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 거의 K9 자주포를 해외 수출국가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나토 국가예요. 원래는 PZH 2000 독일산 자주포가 나토 국가 표준, 독일이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 표준 자주포가 되려고 했는데 K9이 표준 자주포가 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경쟁하고 있는 신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신규 모델에 대항한 우리의 또 신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계속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장이 요구하는 자주포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변화가 K9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K9 자주포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최신 기술의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K9 자주포가 잘 팔린 거는 재래식 전쟁에서 굉장히 잘 성능을 보낸다. 쉽게 말해가지고 북한이 야포가 3,000대 이상 대한민국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 K9 자주포가 1,500대를 생산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이게 별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테러리스트랑 전쟁을 할 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드론이라든가 첨단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재래식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런 자주포를 사용하고 이렇게 운용할 때 굉장히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K9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있습니다. 다만 K9도 지금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드론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K9은 대공무장에 대해서 이제 좀 개발사를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그 대공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협이 있어서 K9 처음 만들 때는 20mm 발칸폭, 그러니까 대공포를 던지려고 육군이 요구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K9이 거의 가분수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게임에 보면 전차인데 막 포탑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그 백화점 같이 차려있고 이런 것까지 돼서 그 육군이 그런 요구를 좀 그런 거 너무 과도하니까 좀 수정하자 해서 지금의 K9이 됐는데 지금 K9의 대공무장으로는 사실 드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K9은 신형 버전 K9A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추가적으로 장갑이 들어가고 RCWS라는 게 들어갑니다.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로봇 기관포예요. 그래서 원격 조종으로 기관포를 조종하는데 이게 단순한 원격 조종이 아니라 락온이라 해가지고 저기 오고 있으면 카메라로 분석해서 그거를 자동 조절할 수 있게 이런 것들로 지금 개량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형 자주포를 만들고 있는 K9A3라는 버전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주포가 드론에 많이 취약하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K9 자주포 자체가 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 로봇이 됩니다. 사람이 안 타는 무인 자주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원격으로 통제하는 지휘 차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G 차량 한 대에 6명이 타가지고 4대의 자주포들은 원격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지휘하는 G 차량에는 사람만 타서 원격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대공미사일과 기관포들, 그다음에 드론 방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것만 드론이 잘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람들 인명 피해가 없이 투병 작전을 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전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숙제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그 테러와의 전쟁에선 비정규 작전 혹은 소수 무기 투입이 주된 대응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대규모 물량전, 그 다음에 대규모 기갑전 같은데 준비된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K방산이 그토록 잘 나간 거고, 그리고 K방산의 K9 자주포가 가성비에다가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잘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낫기도 느리고 막 성장도 그 구형 무기를 쓰고 했던 유럽, 특히 유럽의 그 방산 회사들이 K9 자주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독일의 PZH-2000 자주포 말고,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경쟁 제품 그 K9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RCH-155라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주포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사격이 됩니다. 지금 자주포들은 정지해서 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동식 사격이 되고, 그 다음에 장갑차를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또 운영 유지비가 좀 저렴해서 요걸로 독일 회사들이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K9 한번 이겼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K9MH라고 하는 새 버전을 만드는데, 요거는 경쟁자가 경쟁하기 위해서 차량용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K9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한궤도라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에 쓰는 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험지를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차체가 됐는데, 일반 트럭에다가 이 K9 포탑을 실어가지고 가격을 크게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야, 궤도식이 필요하면 K9을 사면 되고, 혹시 바퀴가 달린 게 필요하면 K9 MH를 사면 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래전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맞고, 지금까지 잘 된 것도 맞지만 이에 맞춰서 새로 전장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대응하게 해서 이렇게 물고 물리게서 발전하는 게 지금 현재 K방산의 현 상황이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유럽 방위사업체들의 성장세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또 한계가 있어요. 가령 K9 자주포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유럽 회사가 갖추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이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민간 부품을 생산하거나 민간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방위사업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산 자주포를 막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산 자주포를 그 사람들이 기술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해서 유럽 버전의 자주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유럽형 K9 이런 것들에 대한 출현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 방위사업이 한국 방위사업 위협하면 이제 한국 방사는 뭐 다시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걸 다 기회로 삼아가지고 유럽 방위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국가들의 무기고화되는 역할로 더 발전할 것이고,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K9 자주포도 똑같이 또 기술적인 발전이라든가 새로운 버전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외에도 하마스 혹은 뭐 태국 등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사실 이런 그 국제정치 환경이 그 나빠지면서 성적도 좋았는데, 이게 단순히 기뻐할 일이 아닌 것도 맞아요. 다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위산업에 지금 수출 세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단순히 무기를 팔아가지고 중국의 장사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세계 평화라든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무기를 공급해서 올바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게 억지 효과가 되고 전쟁을 예방한다는 생각하에서 평화를 위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방위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평화를 유지한 방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공군이 TO-10TH를 F-16 그리펜과 함께 혼합 편대 투입했는데 이것이 K방산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국 공군이 한 14대 정도의 T-50 TH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언제 나오나 했는데, 우리 녹화하기 며칠 전에, 현지 매체를 통해서 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파스 태국 공군 부사령관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국경 상황 합동정보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 현지 방송인 TTL 채널 16과의 공식 브리핑에서 T-50TH가 현재 작전 배치돼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T-50TH가 현재 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상황에서 전투 임무에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사실 뭐 어떤 전쟁이든 상황이 비슷한데, SNS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T-50TH가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떨군다거나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된 건 없어요. 다만 태국 공군 그래도 부사령관이 언급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지금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접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그래서 그리펜 전투기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의 중요 군사시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서 나와서도 이제 언급을 한번 했는데, 특히 카지노하고 이 스캠 단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상키로는 T-50TH가 아마 이제 그런 임무에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태국 공군이 많이 쓰는 건 50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한 250kg 정도 되는 마크 82 이 항공폭탄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국 공군이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사고가 있었죠. 공군에서 이제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오폭하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민간인 부상자가 최소화돼서 사건이 커지지가 않았는데, 이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군 훈련장에서 이 마크 82 이 폭탄 투하하는 것도 봤는데, 뭐 떨어진 곳에 만약에 전차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다 파괴를 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로 태국 공군의 F-16이나 F-16 전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폭탄, 정밀 유도 무기를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많이 쓰는 장면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KGGB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좀 썼을까? 근데 쓴 걸로 추정은 되지만 아직 썼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훈련용이었던 기체가 어떻게 분쟁 지역 최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왜 새로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나요? 그 T-50T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50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이제 고등 훈련기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T-50TH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경공격기로 쓰려고 산 이유,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T-50TH 같은 경우에는 태국 공군이 뭐 여러 훈련이나 연습할 때도 실제 무장 투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T-50TH를 지금 제가 앞서도 한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한 2대 정도를 더 샀어요. 추가 구매도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굉장히 태국 공군이 만족도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났던 ISY 전투에서도 그때도 이제 마크 82 폭탄을 투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IS 세력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적과 대치 중일 때 공중에서 이렇게 아군 전투기들이 비행을 하게 되면, 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사기가 올라가고, 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죠. 계속 하늘에서 뜨면서 뭔가를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F-16 전투기도 있고, 그리펜 전투기도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T-50TH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전투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전적인 효과, 그 다음에 특히 이 5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건물에 떨어질
만약에 마크퍼시가 떨어진다, 한 발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건물이 반파됩니다.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작전하는 데 있어서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태국 F-16이 병참선을 끊어놓았는데 캄보디아군에 어떤 치명타를 입혔으며 이것을 전면전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태국 정부나 태국 군의 입장은 명확해요. 지금 이 국경선상에서 캄보디아군의 군사적 역량을 아예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7, 8월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많이 공습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태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50, TH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이제 약간 예비 전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워낙 공습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T-50, TH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국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캄보디아 갖고 있지 않은 전투기 전력을 활용해서 캄보디아의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일어난 사이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태국의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에 한 23차례 정도 공습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뭐 트위터라든지 X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이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캄보디아 국경선 혹은 그 이상 되는 지역으로 비행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위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폭격도 하고 그냥 비행을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데 이런 카지노, 스캔단지 포함해서 캄보디아 군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공습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초등학교도 있고 사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민간 시설이라는 비판이 있고 태국은 군사 시설이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전투의 다양한 모습들이 사실 SNS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심지어 양쪽 다 지금 SNS를 통해서 뭐 홍보전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치면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태국군 사령관을 막 주술로 막 죽이려는 이런 영상들도 공개가 됐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주술전까지 벌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태국 쪽에서 나온 SNS들 보면 캄보디아군이 워낙 지금 태국군이 여러 군데를 공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견인포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의 군사시설이 있으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간 시설로 숨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캄보디아 군들도 SNS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경 현장에서 이 태국군과 전투 중인 캄보디아 병사인데, 틱톡을 하다가 태국군 저격수한테 사살당하는. 그러니까 틱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격수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전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SNS가 지금은 전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태국군이 범죄 단지인 포이펫을 폭격했을 때 한국산 유도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정밀도는 어느 수준이었나요? KGB를 썼을 것으로 많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7, 8월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태국공군의 F-16 전투기에 이제 KGB가 장착된 모습이 사진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KGB가 실제로 전투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번엔 사실 이제 추정은 되지만 썼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썼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K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국 공군이 많이 쓰고 있는 레이저 유도 폭탄들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길어요. 한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을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약간 이제 활공하면서 비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명중률, 정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미터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KGB는 이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하고 결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이런 범죄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이제 완파시키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밀도 자체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뭐 몇 층을 때려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도 뭐 가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에도 포위팩 공습이 강행되었는데 태국이 트럼프의 체면을 깎으면서까지 공습한 군사적 필연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뭐 지난 7, 8월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태국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제 SNS를 통해 봤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지금 전투 수행을 하면서 태국군도 전사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사자들에 대한, 이제 보통 전사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지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는 뚜렷합니다.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또 7, 8월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요. 일단 태국이 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상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군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찰로, 특히 태국군 순찰로 같은 데다가 지뢰 매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라, 안 그러면 휴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캄보디아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군병력 대비 장성수가 많아요. 그 장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봤더니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훈센 지금 정치인, 캄보디아의 저명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총리 시절에 그냥 아무나 별을 막 달아준 거예요. 자기 이제 군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장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로 가는 거죠. 지휘 체계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충수를 두고 있고, 반면에 태국군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봐주겠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캄보디아에 그런 사기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이제 태국도 있습니다. 태국이 좀 많이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발발하자마자 이제 양측의 충돌이 벌어지자마자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를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에 그런 워낙 사기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약간 미운 털이 박혔어요. 미국도 사실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 태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국이 설득을 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캄보디아에 저런 사기 조직이 많지 않냐, 그거 다 피해를 보지 않았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보시면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기 조직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영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의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태국에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태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점점 더 끌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개박살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그래서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좀 특이한 게 양쪽 다 중국산 무기를 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캄보디아는 지금 이제 좀 크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PHL-03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태국군이 이전에 중국제 VT-4 전차를 도입을 해서 현재 이번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소련제 T-55 전차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아직까지 그런 대규모 전차와 전차가 맞붙는
전차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태국군의 VT4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국경선상에서 막 밀고 들어가다가 전차와 전차전을 벌인 게 아닌데, 갑자기 포신이 뻥 터지면서 이 전차에 달려있는 여러 뭐 장치들이 다 박살나고, 뭐 승무원도 부상을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전차 포신, 특히 이제 중국이 VT4 전차를 선전하면서, 저는 실제로 이제 VT4 전차를 본 적이 있는데, 이 VT4 전차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방위산업체인 북방공업그룹이 만들어요. 영어로 이제 노린코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데, 사실 이걸 중국군에서 쓰진 않습니다. 수출용 전차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좀 약간 K1, A1 같은 그런 뭐 3세대 주력 전차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게 알게 모르게 이 태국 비롯해서 아프리카,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요걸 좀 사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능이 나쁘지 않네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전투에서 막 쓰다 보니까 한 200발 정도 포탄을 발사했는데 갑자기 포신이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왜 터졌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노린코에서 선전하기로는 그래도 한 500발, 600발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선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터져버린 거예요. 한 절반도 못 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제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포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보다는 제가 봤을 땐 제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차포 포신은 이렇게 많이 쏘다 보면 압력도 높아지고 특히 열 관련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작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열 처리라던가 뭐 주저 단조 이런 거, 단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못 받쳐주는 거 아니냐. 물론 전체 VT4 전차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 전차에서 이렇게 한 200발, 절반 정도 쏘다가 포신이 터졌다는 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과연 이 중국산 무기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 뭐 그런 사례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일부 나오고도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제 소총이나 뭐 유탄 발사기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유탄 발사기가 갑자기 첫 발은 나갔는데 그 다음 발부터 안 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관리를 안 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중국산 무기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VT4 전차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원래 한 500발, 600발까지 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200발에 빵 터져버렸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좀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약간 뭐 나라마다 좀 차이 있지만 무기의 백화점인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소량으로 많이 사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비 운용 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냐면 하나를 많이 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국가의 거를 뭐 열 몇 개씩 조금씩 산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이제 무기 체계 수명이 30년이라고 고려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유지 비용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할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최근에 보시면 초계함, 호위함 이런 것들은 오늘 녹화한 날에도 또 필리핀이 또 호위함 두 척 계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HD 현대중공업이 만든 호위함 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필리핀은 우리 K방산 제품 위주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군대 무기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태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아마 이제 자국군의 무기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썼기 때문에 또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K방산 무기들이 좀 향후에 태국이나 이 동남아 시장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태국군이 F-16과 한국산 KGGB 폭탄으로 중국 무기를 손쉽게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태국 캄보디아 전쟁만 보자면, 캄보디아군이 제대로 된 지대공 미사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견차식 지대공 미사일을 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태국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F-16 전투기에서 이제 KGB를 운용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거리가 한 1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견차식 지대공 미사일들은 사실 한 1, 2km 내에서 쏴야 됩니다. 근데 KGB는 100km 밖에 쏘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들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고 대신에 목표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이 KGB를 아마 태국군이 더 많이 구입을 하지 않을까. 지난 7, 8월 달에 좀 소모가 됐고 이번에 거의 다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전투가 좀 마무리되면 추가 구매 혹은 지금도 더 사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안 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공시가 뜨진 않았는데 뭐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방어선 핵심으로 사용한 중국산 무기에 광고된 사거리와 실제 사거리가 전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부는 좀 위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애지중지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도입한 이제 PH-03이라는 대구형 다연장로 궤포가 있는데 태국군의 국경 초소를 정밀 타격하는 걸 보여줬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이제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무기들은 제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투에서 막 써보니까 또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태국군의 운용 중인 지금 VT4 전차는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여기저기서 지금 사실 작전을 수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으로 다 못 쓸 무기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 회사들이 광고한 만큼의 스펙은 안 나오는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무기가 가진 구조적 취약함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실전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한번 실전에서 이렇게 검증이 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작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보완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산 무기들이 생각보다 뭐 미국산 무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때문에 지금 당장의 사안만 봐가지고는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MRCA 후보 가운데 KF-21 보라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MRCA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좀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그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금 약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 하나가 FA-18CD 호넷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쿠웨이트 공군이 쓰고 있는 요 FA-18CD 호넷 전투기를 중고 전투기를 좀 들여오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쿠웨이트 공군은 대신에 미국에서 요 호넷보다 좋은 슈퍼 호넷 전투기 FA-18EF 요거를 지금 미국에서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필요 없으니까 또 이제 같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쿠웨이트나 뭐 말레이시아나.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럼 니네 이거 중고니까 우리 좀 싸게 넘겨줘.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다 보니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을 하려면 미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쿠웨이트 공군이 이제 새로 받아야 되는 이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이게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웨이트 공군도 우리 지금 전투에 들어와야 주는데 못 주니까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그러면은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러면 이 지금 MRCA를 좀 어쩌면 좀 땡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MRCA 사업은 2035년부터 2040년에 걸쳐서
이 기존에 쓰고 있던 말레이시아 공군의 이제 좀 핵심적인 두 개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S-330 MKM 러시아에서 들어온 이제 전투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F-18D 요 전력을 차세대 전투기로 바꾸겠다. 근데 지금 이제 계산해 보시면 2035년, 40년에 전투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보통 사업을 이렇게 되면 30년에는 해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땜빵을 하려고 했던 게 쿠웨이트 공군의 호넷 가져오는 거였는데,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럼 좀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과 튀르키예산 무인기 앙카의 이종 결합은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에 얼마나 효율적인 대안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MRCA 사업 관련된 얘기도 최근에 이 다툭 셰리 무하마드 노라들란 아리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이 튀르키예 안카 무인기 도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쪽의 여론은 굉장히 KF-21에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와 튀르키예 간에 이 방산 협력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해군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산 호위함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공군은 어쨌든 이제 내년에 이 튀르키예산 무인기 앙카를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무인기로 이 튀르키예산 앙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로는 KF-21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요 두 개를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지 매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도 지금 이 MRCA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일종의 이제 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올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뭐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뭐 튀르키예 업체랑, 튀르키예도 지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있어요. 칸이라고. 이것도 지금 여기에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카가 뭐 이게 KF-21에 뭐 유무인 복합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튀르키예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히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KF-21하고 유무인 복합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약간 이제 무인기는 튀르키예, 전투기는 KF-21, 뭐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현지 매체의 분석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추가 무장 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KF-21에는 어떤 성능이 추가될 것이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내년쯤 나올 KF-21 양산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블록 1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대공, 그러니까 전투기로 뭐 전투기를 잡는 뭐 이런 임무밖에 못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좀 뭔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2, 예를 들어서 공대지, 뭐 정찰 이런 임무를 추가를 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녹화하기 며칠 전에 방위사업청하고 이 KF-21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6,800억 원 정도 규모로 KF-21 블록 2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무장 시험 요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올 KF-21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중전만 가능했는데, KF-21 블록 2 요거는 공대공, 공대지 뭐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완성형 4.5세 전투기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F-21 블록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장착을 안 하고 있는데, EOTGP라고 전자광학 및 목표 추적 장치가 장착이 돼요. 사실 이제 공대지 임무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공대공 임무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해상도의 디지털 카메라를 KF-21 전투기에 이제 장착을 하나 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적전투기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빔을 쏴서 정밀 유도 폭탄을 또 유도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6년에 아마 요걸 이제 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KF 블록 1이 전력화가 되고, 블록 2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블록 1은 이제 공대공 무장만 씁니다. 근데 블록 2는 공대지 무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아까 태국 캄보디아 얘기도 했지만, 500파운드급, 마크 82, 2000파운드급, 마크 84, 이런 뭐 항공폭탄, 그 다음에 이제, 자탄을 갖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 뭐 여러 가지 지금 무장들을 이걸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투어할 때 잘못하면, 뭐 이제 미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투어하다가 무장이 전투기를 팍 치고 나가서 전투기에 추락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비용이 한 6,80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장 투하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정밀 유도 무기도 해봐야 됩니다. 뭐 레이저 유도 폭탄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KGGB도 이제 KGGB 우리 공군이 지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FA-50이나 뭐 이런 데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약간 이제 미국산 여러 항공 전자장비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항공기랑 체계 통합을 시키려면 뭐 미 정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작사에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제작사에 또 체계 통합하는 비용도 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KGGB는 그렇게 체계 통합을 안 하고 단말기를 이렇게 조종사 다리에 차고 운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제 피해 갔는데, KF-21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장착을 하면 돼요, 그냥. 체계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금 6,859억 원 안에는 이 KGGB 체계 통합과 여러 가지 투하 이런 비용들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뭐 레이저 유도 폭탄,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만든 JDAM, GPS 유도 폭탄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이제 체계 통합을 해서 투하하는 것까지 이제 다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KF-21과 UAE의 엣지 그룹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실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에어쇼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두바이 에어쇼예요. 두바이 에어쇼 때 이제 한국항공운輸산업 콰이하고 UAE에서 좀 큰 방산업체인 엣지그룹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가 지금 KF-21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레이시아 MRC 사업 얘기하면서 연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2035년, 40년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UAE도 아마 그거보다 좀 빠르던가 그때쯤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태국 UAE 공군이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을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UAE하고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UAE 엣지그룹하고 이제 MOU를 맺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다. 그래서 UAE 엣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UAE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굉장히 큰 방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두바이는 아니었고 아부다비에서 하는 아이덱스라고 이제 UAE에서 하는 큰 방산전시회에서 그때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좀 돈도 많고, 그다음에 엣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UAE가 이 오일머니가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약간 이제 강소 방산 업체들에도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 그런 업체들도 지분 인수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KF-21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죠. UAE가 KF-21에 요구하는 맞춤형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국의 방위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하고도 좀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이 만든 미사일도 하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알시다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어서 올해 이제 이 UAE 군에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수량이 꽤 상당합니다. 들리는 바에 하면은 거의 한 1,000발 이상을 지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막 1,000발 이상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이런 천조국, 미국 같은 나라나 뭐 몇천 발씩 하는데, 지금 UAE가 우리나라랑 공동으로 하고 있는 알히다가 그런 수준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AE가 좀 KF-11에 바라는 게 뭐냐면, UAE에서 만든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무장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UAE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전투기 사업을 보면 사실 좀 우리나라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UAE가 한번 TOC 도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막 수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지금 사업에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또 이제 KF-11 외에도 FA-50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 약간 UAE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애간장을 녹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질 끌어요. 질질 끌면서 사업을 한번 드랍을 시켰다 다시 살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막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과거에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 이제 UAE가 구매할 때 굉장히 프랑스의 애간장을 녹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상당히 협상의 단인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 좋지만 그게 바로 내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지금 진행 중인 KF-21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KF-21은 지금 블록 2가 거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공군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KF-21 블록 3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이거는 이제 카이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공군이 이거를 아직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공군은 6세대 전투기 혹은 5.5세대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KF-21의 성능 개량형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전투기가 될지,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녹화하기 며칠 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결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국산 전투기 엔진과 관련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KF-21에 장착되는 미국제 F414 엔진보다 추력이 향상된 국산 엔진을 2040년까지 개발하겠다, 이 기본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새로운 전투기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5.5세대가 될지 6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그 엔진의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F-35 플러스급의 좀 전투기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 좀 기존의 KF-21을 대폭 손을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마게시마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배경과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마게시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 특히 이제 본섬 쪽에서 중국 해군의 군함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해협 고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게시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하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대만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일본 열도에 있는 섬들의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게시마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경항모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항모 개조 작업은 다 끝났고, 거기서 이제 F-35B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보통 항공모함이 됐든 경항모가 됐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항공모함이 있으면 훈련장이 따로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항공모함은 배잖아요. 정비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훈련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상에 훈련장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시마야. 그래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B 전투기가 여기서 이착륙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도 지금 활주로를 하나 만들고 있고, 아마 여기서 지금 그 주일미군 미 해병대 F-35B 전투기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다른 전투기들도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 마게시마를 약간
요새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중국 해군의 군함들이 일본 열도 통해서 태평양을 나가는 해협의 그 위치에 있어요.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훈련장의 역할도 하면서 군사적으로 만약 여기 전투기들이 있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미일 안보 협력과 자위대의 전력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훈련장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육상자위대는 미국 가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의 테스트도 미국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국토 면적이 넓어서 자국 내에서 하면 되지 왜 일본까지, 이제 미국까지 가서 하냐 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반도 중심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일본 열도가 일종의 이런 성 같은 느낌으로 태평양상에 쫙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많이 언급하는 군사적 용어 중에 하나가 불침항모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이 일본 열도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그쪽 섬들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무기도 배치하고 있고 정찰 관련된 시설도 새로 만들고 있고 뭐 전자전 관련된 부대들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중국의 위협,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시마가 단순히 미군 훈련장이 아닌 중국 함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진 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투기 같은 것들도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일본 육상자위대,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육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육상자위대는 우리 육군하고 달리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을 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국산 지대함 미사일 위주로 지금 운용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마게시마 같은 데 배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중국의 군함들이 들어오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죠. 중국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큰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산 미사일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이 있고 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버전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테스트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려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약간 이제 미사일 모양도, 스텔스한 저피탐 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12식이 6연장이었다면 얘는 이제 4연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크기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거리가 한 1000km 이상 대함 대지 타격이 가능한 이런 미사일인데 마게시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요 섬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데 배치하면 중국 본토도 직접 타격이 가능해요. 10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일본이 야심차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도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실험장에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진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이
뭐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 숫자도 일본 항공자유대보다 한 3배 이상 많고, 중국 공군이 지금 4세대, 그 다음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다 하면 한 600여 대 돼요. 근데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00 몇십 대 돼요.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함정수, 해상자위대하고 있는 군함수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 160여 척 되는데 지금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런 이제 격차가 있는데 더해서 중국은 로켓군에 일본 열도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만 한 1,500여 발 돼요. 근데 일본은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본도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국산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한 분산 기지로서 마게시마가 가진 전술적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태평양 미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중국이 뭐 탄도미사일, 뭐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뭐 말씀해주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전쟁했을 때 공격받으면 거기 있는 전투기나 이런 거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력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산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시마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태평양의 미군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기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괌. 그래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괌이 뭐 관광지 이런 정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허브 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괌에다가 미군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 감시 레이더 이런 기지들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탄 요격 체계, 뭐 SM3 지상형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괌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괌도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괌 주변에 뭐 티니안 이런 데도 지금 활주로를 다시 개보수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알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태평양에 있는 미군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산 기지들을 지금 조성하는 작업들을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마게시마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얘기했던 괌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으로 괌을 보면 요새 공사판입니다. 거기다 다 미군 관련 시설들 짓는 공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일 갈등이 마게시마를 기점으로 격화된다면 우리 서해나 이어도 인근에서도 중국의 도발적 군사 활동이 잦아질 우려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중국이 서해상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저렇게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서 바다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데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잘 보시면 중국이 처음에 저기 구조물을 시작하다가 인공섬을 때려짓기 시작해요. 서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봐야 될 게 베트남이에요. 그 베트남이 요새 뭘 하냐면 중국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구조물을 처음에 짓다가 인공섬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막 인공섬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우리도 서해에 구조물을 막 만들면 돼요. 중국처럼 중국 따라하듯이 막 만들면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물 설치 작업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 해군도 문제인데 지금 중국 해군이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군함수에서는 지금 미 해군을 제쳤어요. 미 해군이 한 200여 척, 80여 척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300척이 넘으니까. 다만 이제 배수량, 배 크기 요거는 아직도 미 해군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이 11척이 있기 때문에 배수량에서는 절대 이제 강자입니다. 전세계 강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녹화하는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뭔가를 또 발표했어요. 골든 함대를 만들겠다. 골든 함대 계획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해군의 호위함 사업이 약간 잘못되면서 또 호위함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걸 이제 미국 내에서 건조하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한화가 미국에 필리조서 인수했죠. 거기도 지금 언급을 했어요. 호위함 또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함도 만들겠다. 사실 이제 전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다 사라졌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함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업, 특히 이제 특수선 사업 쪽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미국의 어찌됐든,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만이나 센카쿠 주변 우발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중일 양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서 굉장히 중일 관계가 경직돼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은 수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든 군사적으로든 일본을 압박하는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 같으면 이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면 중일 갈등 있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입장이 좀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중국 방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중국을 자극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 아니냐. 만약 지금 다카이 총리가 발언 철회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도 있다. 미국이 만약에 편을 들어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미국도 편을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오키나와 근해로 중국 해군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이제 S자 형태로 지나가기도 했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어찌됐든 센카쿠 열도, 띠아위따오가 중일 간의 이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벌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센카쿠 열도는 사람이 안 살거든요. 무인도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막 뭔가 미사일을 쏴서 떨군다던가.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센카쿠 열도가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심각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지막 카드로 중국이 꺼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